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 및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 영업비밀 유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 대응 시 주의할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적 대응입니다. 법적 대응에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민사적 조치, 그리고 형사적 조치, 행정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조치는 소송하고 가처분으로 이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전직금지나 경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에 앞서 임시로 어떤 지위를 구하는 절차로서 신속하게 먼저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아니면 전직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그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 외에 이제 형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는 방법으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민사적 조치나 형사적 조치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활용을 못 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행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 또는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컨디션 하에서 벌어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경우에서 원 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사이에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을 했을 때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국무역위원회 조사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침해자가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고 원사업자가 수급자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가지고 그 기술 자료를 유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벌칙 규정도 따로 있어서 별도로 형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공표, 내가 이제 위반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을 이제 명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위원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법이라는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이런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또 이제 잠정 조치, 그러니까 임시 조치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한국무역위원회 신고 같은 경우도 행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법적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법적 조치가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어떤 조치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이런 유출이 발생하자마자 또 유출을 인지하자마자 TF팀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셔가지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인적 정보를 확보하시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물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 그리고 뭐 직원이나 아니면 뭐 제3자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나 하드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외장 하드 같은 것들, 직원들이 사용했던 외장 하드나 USB 같은 것들을 미리 분리해서 확보를 해 놓으신다든지, 직원 자리 뭐 CCTV 아니면은 회사 출입구에 CCTV가 있었다면은 CCTV 기록을 미리 확보해 놓으신 일, 뭐 출입 기록을 확보해 놓으신 일, 이런 유형의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물적 증거 확보 말고도 인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관련자들, 이런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 증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퇴사하는 직원이나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어떤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 이런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 역시 이 영업비밀 유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으로 법적 대응하고 회사 내에서의 대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유출됐을 때 대응을 기업들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요.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 이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침해품이 우리 이제 침해 당한 기업의 제품과 똑같지 않은 경우,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업비밀은 무한정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퇴사한 직원을 통해서 퇴사한 직원이 이제 경쟁사로 스카우트되어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피해 기업들이 이 직원들이 이직한 기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들에 착안을 해서 요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스핀팩 필터라는 것을 이제 제조하는 A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A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갑이 퇴사를 한 후에 B 회사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퇴사와 설립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공백 기간 동안 이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전 A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갑이 그 관련해서 뭐 판매나 제조에 관해서 이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병정무 직원들을 상대로 퇴사해서 내가 새로 차릴 회사에 취업을 해라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갑이 B 회사를 설립하고 퇴사한 병정무를 채용을 해서 결국에는 A 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스핀팩 필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던 중 이제 A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B 회사를 상대로 우리 회사와 유사한 모조품을 생산하지 말아라라는 생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이 본 사건은요. 지금 이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이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해서 판례는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문서,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필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서 그 직원들,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병정무를 채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이 B회사 역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또 특이한 점이 이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물들, 그러니까 뭐 기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B회사가 취득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더 쟁점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유형물의 취득은 변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면 이거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피신청인 회사, 그러니까 이 B사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을 한 거냐, 아니면은 후에 비밀유지 의무에 반해서 공개된 영업비밀을 단지 알면서 취득한 것이냐라는 점이 또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뭐 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데 큰 실익은 없었지만, 어찌됐건 판례는 대표이사가 피신청인 회사, 그러니까 B사를 설립하기 전에 유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유인을 해가지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해서 공개를 한 정보를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알았기 때문에 B회사 역시 알았고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보아서, 이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알면서, 그러니까 비밀유지 의무에 반해서 공개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건 포인트는 유형물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건 역시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해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는 이제 적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B회사 외에도 그 직원들,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유지 의무, 갑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유지 의무에 반해서 B회사에 그러한 비밀을 공개했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B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직원들 전부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B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만약에 B회사 설립 후에 이 직원들을 유인을 했다면, 유인을 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B회사를 설립 후 유인해가지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전에 유인은 하고 후에 취득해서 이제 직원들이 공개하는 영업비밀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면 단지 이제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 갑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은 사실 뭐 영업비밀 침해로 좀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대표이사라든지 그 회사가 직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스카우트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좀 사건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은 직원을 스카우트하였다기보다는 이직한 직원을 경쟁사가 채용을 하였을 때 그 채용사의 뭐 적극적인 유인 행위는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또는 입증되지 않은 그런 사안에서도 이 경쟁사,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한 그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A공업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의 직원인 F가 어떤 경쟁사인 B공업 주식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직을 해서 그 유사한 어떤 선박 엔진용 체인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사는 B사를 상대로
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고 우리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판례는 이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직원이 그 경쟁사에 영업비밀, 그러니까 이 사건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기초로 단기간에 선박 엔진용 체인 설계도를 만들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서는 가사 이러한 부분들이 입증되었다.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무단 반출했다든지 단시간 내에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원고가 이런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사용했다는 점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나아가서는 이 피해 기업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침해까지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아 이 사건 자체를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즉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경쟁사가 바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든지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경우 피해사의 이 경쟁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는 좀 인용되기가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사안이 지금 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직원을 스카우트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 이직한 직원 또는 스카우트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청구나 경업금지 청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신청하고 청구하고 계신데요. 이제 요 경우에 어떻게 판례가 주로 판시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상의 정보가 사용된 사안 같은 경우에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도 동시에 해당된다면 이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직금지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직금지 사건의 인용률이 낮긴 하지만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분명한 경우에 전직금지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인용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상의 정보를 아는 직원의 이직이나 스카웃이 아니라 단지 경영상의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에 대한 스카웃이나 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인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즉 판례가 경영상의 정보에 있어서는 좀 영업비밀 해당성을 좀 좁게 보는 경향이고요. 영업비밀 해당성뿐만 아니라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가처분으로 보호하는 어떤 사용자의 이익, 영업비밀을 보유한, 이 정보를 보유한 보유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어서 이 경영상의 정보를 가지고 직원이 이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좀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선 사례와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될 사건이 지금 직원이 이직했을 때 그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한 회사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이들 취하시는 것은 이 직원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이제 경업금지 가처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원이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이직을 했는지에 관해서 조금 전직금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가 좀 갈리는데요.
이 이직한 직원이나 스카웃된 직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상의 정보를 다루던 직원이었고, 이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대체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이 그 이제 기간을 얼마 인정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인용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단지 경영상의 정보만을 취득하였고 취급하던 직원인 경우라면 이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가처분이 좀 인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 해당 판시에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판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이 채무자 B라는 직원은 광고 기획사인 이 A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즉 이 A사는 광고 기획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채무자인 직원 B가 제안서나 영업정보, 광고주 종합 파일을 가지고 경쟁사인 다른 광고 기획사로 이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A 회사가 채무자 B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안에서 판례는 위 정보는 말씀드린 제안서, 영업정보, 광고주 종합 파일은 일단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반출해 가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사 이 채무자가 이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취득한 정보들이 이 채무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에 관해서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채권자의 광고주에 대한 영업 전략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든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다. 즉 채무자인 직원의 노력이 가미가 돼서 습득되는 정보다라는 점을 중시해서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만 보기 어렵고 가사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비밀 취득에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직원이 그런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이제 채용함으로써 영업비밀 취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다만 이러한 영업비밀이 직원이 어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직원을 상대로 한 어떤 조치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만약 이 경쟁사인 이 다른 광고 회사를 상대로 어떤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직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영업비밀 침해 사안에서는 각 세부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서 어떤 법적 조치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서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대부분 똑같이 만들어서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된 것이고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지금 어떤 교환 렌즈를 제조해서 판매하던 회사의 사안입니다. 또 이제 S회사라는 회사가 교환 렌즈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회사라는 회사가 존재했는데 이 T회사는 S회사의 총판매 업체로 이제 S사로부터 그 교환 렌즈를 공급받아 가지고 판매를 해오던 어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T회사의 대표가 S회사에 재직 중이던 교환 렌즈 설계 전문가 A를 스카우트해서 채용한 뒤에 교환 렌즈를 이제 더 이상 공급받지 않고 직접 생산해서 수출하는 행위를 하다가 이제 S회사가 이를 인지하면서 T회사를 상대로 교환 렌즈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고 어떤 개선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중에 그 사용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가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사안에서 판례는 이런 경우에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서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게 되거나 아니면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경우 모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즉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필요한 실험을 줄이고 그다음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했다면 이건 역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 사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광학 렌즈 설계라는 것은 기존 설계 데이터 중에서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여러 설계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시작 데이터로 삼고 이를 변경해 가면서 원하는 사양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렌즈의 광학 설계를 굉장히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교환 렌즈는 국내에 이 채권자, 이 피해자인 채권자 회사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만 만들어지던 것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높고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우 단시간 내에 이러한 교환 렌즈를 개발을 해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 침해자인 채무자 회사에서는 지금 이게 일본에 공개된 특허를 활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본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특허의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교환 렌즈를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을 해서 이 채무자 회사인 가해자 회사가, 그러니까 침해 회사가 교환 렌즈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채권자 회사인 피해 회사의 정보를 활용했고 그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그 설계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용한 것으로 평가했고 결국엔 침해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민사 사건 외에도 이 기업의 이 침해 당한 기업, 그러니까 피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떤 법적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취했다는 데 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사 가처분 외에도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까지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이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무역위원회에도 조사 신청을 해서 이 무역위원회에서 이 T사가, 총판이었던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 수출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해서 6개월간 수출 중지를 명하고 수출 목적 제조 행위를 중지해라 라는 판정을 받아냈던 사안입니다. 또 이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대체적으로 소송의 경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무역위원회의 경우 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한 10개월여에 걸쳐서 좀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10개월여에 걸쳐서 이 판정을 끌어냈고 이제 침해 기업을 상대로 어떤 중지나 이런 것들이 명해져서 피해 구제에 어느 도움을 줬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듯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해결을 강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사하게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선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개선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떤 일부 개량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관해서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에서 CIM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갑을이 퇴사를 한 다음에 B회사를 차렸고요. 물론 명의는 이제 부인 명의로 해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퇴사한 등기이사들이 실질적인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립한 후에 직원들, 그 A 회사의 직원들이었던 병정무기를 이제 이직한 병정무기를 채용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채용한 다음에 A 회사가 생산하던 CI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C 회사로 납품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B 회사와 A 회사의 CIM 프로그램 사이에 한 12% 정도 차이가 있었고 12% 정도 개량이 돼서 차이가 있다라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A 회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B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해당 사건에서 역시 판례는 똑같이 사형으로 보았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각 구체적 CIM 프로그램은 어떤 장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스코드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유사 소스코드가 존재했다면, 즉 A사의 유사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제작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량된 경우에도 역시 영업비밀 침해로 보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대별해 볼 만한 사안이, 지금은 뭐 이런 개량된 내용 아니면 이런 개선된 내용이 베이스가 돼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경우라면,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아예 실패한 정보, 그러니까 실패해서 사용되지 않은 어떤 기술이 유출이 돼서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낸 경우, 이러한 실패한 정보를 취득한 이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답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요. 본 사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원고는 절전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고요. 피고 B는 절전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고, 피고 C는 절전기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B와 C의 대표이사였던 이제 피고 D가 그 원고 회사에 재직했던 피고 EF를 채용해가지고 유사한 절전기를 이제 생산, 판매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 EF가 가지고 나온 원고 회사의 어떤 실패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피고 B가 어떤 시간상의 절약, 비용상의 절약이라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 B가 생산 중인 이 제품에 대해서 제조하면 안 된다,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사안에서 판례는 이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인용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비록 이 사건 기술상의 정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는 지속적으로 원적 해선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기술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즉 어떤 가치가 적용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적용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업체로서는 독자적인 연구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머지 기술상의 정보를 알아낸다면, 그러니까 이 실패한 기술을 알아낸다면 비록 실패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제조 공정 등과 비교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자보다는 어떤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 정보 자체에 뭐 경제적 유용성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데 이 실패한 정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그 대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이런 실패한 정보를 감안해서 조금 적은 액수와 짧은 기간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뭐 침해 기간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 기간의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했는데 통상의 영업비밀 사안보다는 조금 적게 이제 인정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실패한 정보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만히 됐지만 실패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 정보를 취득한 기업에게 자신의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도록 해줬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에 좀 특징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은 무한정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과거의 판례들을 보면 이제 영업비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제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판시가 좀 줄을 이뤘다면 근래에 이루어지는 이제 판시들을 보면은 이제 영업비밀 기간을, 그러니까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간을 이제 명시한 판례들이 조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셈이 되는데요. 즉, 이제 영업비밀은 무한정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즉, 영업비밀도 보호되는 기간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런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관련해서 판시를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A 회사는 에어2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에어2를 제조하던 이 A 회사의 연구개발 팀장 갑이 퇴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2005년 3월 30일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시점으로부터 한 4년이 흐른 2009년 11월경에 중국의 B 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제 대표이사가 아닌 이제 부사장 직함으로 재직을 하면서 퇴사 시에 이제 USB로 반출했던 정보를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의 B 회사에서 A 회사와 유사한 에어2를 2010년쯤부터 제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A 회사는 중국의 이제 B 회사가 이러한 에어2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B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B 회사와 이제 부사장 갑을 상대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판례는 이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 행위자가 침해 행위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자보다 어떤 유리한 출발 내지는 시간 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그리고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어떤 시간적 범위가 있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보호 기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 기간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이나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이나 방법, 그 밖에 뭐 역설계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술 정보를 취득한다면 필요한 시간, 그리고 종업원이 근무했던 기간, 뭐 담당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시간적 범위는 한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이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되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 기간이 도과하면 이 기술을 가져가더라도 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 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나아가서 그 기간의 기산점을 그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판례는 그 영업비밀 취급 업무를 이탈한 때, 직원이 영업비밀 취급 업무를 이탈한 시점, 대체적으로 퇴직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도 영업비밀 취급 업무를 이탈한 때인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 영업비밀의 시간적 범위가 기산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즉 이 아까 그 회사를 중국의 B회사를 설립한 그 직원이 퇴사한 시점은 2005년 3월 30일인 반면 이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 시점은 2010년경이기 때문에 즉 무려 5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유사한 에어툴 제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 근데 이 제품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을 해볼 때 이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은 3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 2010년이라는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즉 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 피해사의 기술을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해서 결국에는 이 피해회사나 이 대표이사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업비밀 유출 사례 3가지,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 또는 경쟁사로부터 이직한 직원을 채용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똑같지 않은 그러니까 유출당한 기술과 똑같지 않은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무한정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유출 시 기업들이 좀 주의할 점, 그러니까 유출된 경우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시 유출에 대한 대응 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점입니다. 앞서 대응과 관련해서 회사 내 대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돌입이 되면 이 증거 확보가 거의 이 소송의 성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증거를 시의적절하게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퇴사한 직원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한 70%에서 80%에 이르는 확률로 이제 퇴사한 직원에 의해서 이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특히 영업비밀을 지득한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이 퇴사 시에만 이제 영업비밀 유출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실 게 아니라 이 퇴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나 아니면 직원이 이직한 회사를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영업비밀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전에는 이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나 전직금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서 이런 것들을 받아 놓으시고 사용했던 컴퓨터나 뭐 외장하드,
그리고 사내에서 제공한 뭐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퇴사 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 등을 확인해서 뭐 좀 유사 제품을 출시하려는 뭐 조짐이 보인다,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 뭐 통지서 같은 것들을 보내서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지득한 직원이 그쪽으로 이직을 했으니 이러한 기술 사용에 주의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퇴사 전후에 걸친 어떤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선 사례 3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출된 직후에 한참 있다 찾아오시면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싶어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강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어떤 법적 조치에 착수하시는 게 영업비밀 어떤 침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응 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및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데요. 질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질문 중에 하나가 퇴직 후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이나 사업이 불가하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즉 전직금지 약정서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이직한 직원이 지득하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은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한 어떤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직금지나 경업금지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직원이 취득하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경업금지 약정이나 보안서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전직금지 소송이나 경업금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서 어떤 사용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카웃이나 유인에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 침해 기업을 상대로도 어떤 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정리해보면, 만약에 지득한 정보가, 그러니까 직원이 지득해서 반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가처분을 비밀유지 약정이 없더라도 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